네, 코로나19 관련 소식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장혜찬 시사평론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신규 확진자 수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신규 확진자 수 99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22명, 합쳐서 121명입니다. 누적 확진은 22,176명이고요. 30일 만에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줄어든 건데, 교수님, 이런 상황 고무적이라고 저희가 분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감소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주말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즉 어제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진단검사 수가 평일에 비해서 반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14일 이후로 99명 좀 아쉽기는 하지만 두 자릿수로 떨어졌고요. 서울의 경우만 보더라도 31명이라는 것이 지난달 13일 이후 최저입니다. 지난달 13일이 32명이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양성률도 많이 떨어져서 서울시에서의 양성률이 1.1%로 고무적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좀 부정적인 부분은 지역사회 경로를 알 수 없는 이 환자의 비율이 오히려 더 늘어서 23.4%나 된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중증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었는데 사망이 어저께 3명 있었지만 네. 7명 줄어들어서 157명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의료체제의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여전히 노인시설 또 방문 판매 관련해서 산발적인 감염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취약 지역도 지금 고령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원내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걸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산발적인 집단 발생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지금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강화된 2.5단계라는 것을 하고 있지만 이 강화된 2단계라는 것이 계속 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속 가능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즉 우리 국민들의 그 민주적인 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산발적 집단 감염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질병관리본부 방역 당국도 이제 훨씬 더 떨어져야 안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모집단 자체가 수도권이 더 많고 교통량 등을 볼 때 다른 지역으로의 그 조용한 전파 또는 감염 확산이 용이하다는 측면이 있고, 감염 경로의 불명 비율에 있어서도 이번 수도권 유행이 더 나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유행의 정점에 이르는 시간도 이번 수도권 유행이 좀 더 깁니다. 다시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난 2월, 3월 대구, 경북에서 일어났던 대유행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본다. 그러면 지금 상황, 뭔가 그때는 잡혔지만 지금은 잡히지 않는 느낌이 더 큰 것 같아요. 뭔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빈틈이 있었다거나 이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2월, 3월 대구 신천지 대유행일 때는 절대적인 숫자는 909명, 2월 29일에 909명으로 높았지만 실제로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의 발생 상황이 훨씬 더 길고 아주 깊은 상황이 있거든요. 네. 인구가 2,500만 명이나 몰려있는 서울 수도권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상황이 일단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금방 감소되기가 어려워서 강화된 2단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소폭이 그다지 빠르지 않다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신천지 때에는 신천지라는 목표가 있었고 대구 경북지방이라는 이 지역적인 발생 특성이 있었는데 비해서 지금은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특히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의 발생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상황이 이번 달 말까지 갈 수 있고 추석에 또 더 증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2월, 3월 이때는 우리가 사실 방역 수칙도 그다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파력이 굉장히 빠르게 보이는 것이 그 시기에 있었던 바이러스하고 지금의 GH 바이러스하고는 전파력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마 1위를 담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감염 경로를 잘 모르겠는 환자 비율도
23.4%까지 치솟았습니다, 평론가님. 네, 이게 상황 관리가, 그러니까 2월, 3월 대구 경북 중심 1차 대유행 때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권준욱 부본부장 같은 경우도 방금 보신 영상에서 대구 때보다 지금 수도권 상황 관리가 더 어려운 이유로 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들이 대구보다 훨씬 더 많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예. 실제로 지표를 보게 되면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의 확진자 중에서도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가 600명이 넘어가게 되면서 비율로 보면 무려 23.4%. 그러니까 확진자 4명 중에 한 사람은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되었는지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학조사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에 따라 이 확진세를 좀 차단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무증상 감염자나 이 감염 경로 불분명자들이 많다는 것 역시 지금 방역당국에서 이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줄어들었지만 섣불리 이 거리두기를 완화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달 30일 시작됐죠. 수도권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오늘 오후에 이 2.5단계를 계속 연장을 할지 아니면 종료를 하고 다른 거리두기 2단계일지 2.3단계라고도 하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오늘 그 정부가 좀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어떤 통금이라고 하죠. 이런 걸 풀어주는 게 경제를 위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방역을 위해서 조금 더 조여서 가야 되는 건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방역만을 보면은 그렇게 길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길게 예, 좀 이어가는 게 좋다는 길게라는 말씀이시죠? 의미는 이번 달 말뿐만 아니라 추석 지날 때까지는 이 단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것이 방역하고 경제하고 둘을 다 잡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2주일이 지나면서 굉장한 피로감 또 여러 가지 저항감 같은 것들이 풍선 효과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완화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단계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인 방역, 자발적인 방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여서 아마 일단 어느 정도 완화를 하면서 또 이 2단계보다는 약간 높은 단계로 할 것 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지금 상황이 안정적이 됐기 때문에 완화한다는 메시지를 줘서는 곤란한 거죠. 그런 사인을 줘서는 곤란하군요. 네, 그건 절대로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더 특히 이 추석이 지날 때까지는 완벽하게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은 추석이 지나면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결국은 우리 올 겨울에는 걷잡을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하시고 특히 이번 추석 귀성이라든지 역귀성 또는 성묘 같은 것들을 좀 자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5단계 거리두기 상황에서 이제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좀 고통을 호소했는데 그래서인지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고민 끝에 어떤 제3의 방법을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들려와요. 네, 지금 정부가 2.5단계에서 한 번에 2단계로 거리두기를 낮추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들에게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2.5단계와 2단계의 중간인 이른바 2.3단계라는 말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있더라고요. 제가 네. 아까 썼는데 2.3단계 좀 약간 생소하긴 한데. 네, 맞습니다. 일부에 대해서 완화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 제과점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 매장 내에서 취식이 불가능하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을 정상화시켜준다던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식당에 한해서는 현재는 9시까지만 이제 야간 영업이 제한되어 있는데 9시 이후에도 야간 영업을 허가해주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이 QR코드 입력이라던가 방문자 수기 작성 그리고 폐분간 거리두기 간격 지키기 등의 방역 지침을 정말 꼼꼼하게 검사하겠다는 그런 제3의 방안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 나오는 수치만으로는 안전할 단계가 아니라고 다들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제3의 방안을 추진할지 아니면 조금 더 2.5단계를 유지할지는 오후에 발표될 정부의 입장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될지 아니면 종료가 될지 제3의 방안이 나올지는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되니까 저희 채널A 뉴스 채널 계속 봐주시면서 속보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부는 이 추석 연휴가 다가옴으로써 좀 더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방역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연휴 기간만큼은 집에서 좀 머물러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추석만큼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라도 고향 방문이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명절을 맞아 부모님을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것이
죄스럽지만 이번 추석은 멀리서 마음으로 정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효도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보다 가족을 위하는 명절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방역 입장에서 보자면 교수님, 이 추석 당연히 뭐 가족들 모이는 거 좋습니다만 방역 입장에서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저희 정부의 저런 입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에 1월 20일 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들어왔는데 지금 한 8개월 다 되지 않습니까? 항상 1주간, 2주간이 중요하다고 그랬었는데 지금부터 2주일 동안 이번 달 말까지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온 국민들의 또 이번 겨울, 내년 봄까지의 여러 가지 생활이 달려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즉 지금 완화한다 할지라도 아마 감소는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말까지는. 하지만 이것이 감소 추세가 100명 이하로 제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추석 때 전이라고 할지라도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추석을 잘 세고 그 이후에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100명 이하, 뭐 적어도 50명 선까지만 잘 유지가 된다면은 올 가을 겨울 이 호흡기 질병이 유행을 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겠지만 사실 이것이 100명 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의료체제도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고 또 방역 면에 있어서도 동선을 찾아가면서 지금까지 하던 이런 방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석을 얼마나 잘 자제하면서 역기성하시지 않고 기성하시지 않으면서 잘 지내느냐가 앞으로의 우리의 방역 의료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지금 코로나19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이제 그 이후에 후폭풍들이 좀 있습니다. 뭐 누군 주고 누군 주냐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단란주점은 포함이 됐는데 콜라텍은 포함이 안 됐다고 하니까 이제 업주들이 이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도 사실 이번 논란이 불거지면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사이에 법적인 규정 차이가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네. 많은 국민분들도 고개를 갸웃거리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유흥주점으로 분류된 업소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대상에서도 전부 제외가 됐었다고 합니다. 사실 어려움은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여러 가지 구제책에서는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된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선별해서 어려운 업종, 또 자영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정부가 기준을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업종별 기준보다는 매출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예를 들면 특수업종이나 일반 업종이라고 해도 매출이 계속해서 괜찮게 잘 나오는 곳이라면 오히려 유흥주점인데 매출이 줄어든 곳보다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필요성이 조금 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해야만 이 7조가 넘는 거액의 추경액을 쓰고도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그런 일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보니까 이 소상공인으로 분류된 개인 택시 기사분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 택시 기사분들은 또 근로자라서 빠진다 이런 게 있는데 정부에서도 좀 더 기준을 세밀화해서 설명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재난지원금으로 2만 원, 만 13세 이상의 이런 스마트폰, 폰을 쓰는 사람들에게 2만 원의 통신비를 지급한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선심성 대책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통신비 같은 경우에 실제로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에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드러내고 실제로 국채 발행을 줄이거나 피해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더 두텁게 하는데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관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부족하지만은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통신비 전 국민 대상이죠. 사실 뭐 만 13세 이상이라고 하니 전 국민에게 주는 게 나은지 야당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차라리 전 국민에게 독감 예방주사를 놓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백 교수님도 제가 그 말씀하시는 걸 들었지만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독감 예방접종 받는 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전문가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게 방역 차원에서도 낫지 않겠느냐는 야당의 주장이 있고요. 네. 문제는 이러한 추경안이나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야당에서만 반대하면 여당이 그냥 뚝심 있게 돌파하면 되는 정치적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통신비 전국민 2만 원 지급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만 13세 이상이기 때문에 거의 전국민의 다수가 혜택을 보겠죠. 이 제안 같은 경우에는 여당 내부에서도 이건 좀 갸우뚱하다는 반대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는 것 같고요.
대선 주자로 분류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도 본인의 SNS에서 이런 방식보다는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훨씬 낫다고 밝혔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도 그 예산 거의 1조에 가까운 예산입니다. 9천억이 넘는 예산을 차라리 무료 와이파이만 확대해 쓰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전 국민들이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반론을 사실상 밝힌 셈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정치적으로 이게 이낙연 대표가 제의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인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서 번복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봅니다만, 1조 가까운 예산을 쓰고도 여당 내부에서까지 내부 비판을 받게 되는 이러한 정책 추진은 앞으로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건 이제 내일 뭐 이제 국회에 올라가서 또 여야 의원들 서로 공방도 할 거고 얘기를 나눌 거고 하니까 거기서 좀 제대로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색해진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후폭풍과 코로나19 국내 속보 상황 짚어봤습니다. 백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의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을 두고 마치 조국 사태가 다시 재현된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야당의 공격이 연일 이어지자 여당은 엄호에 나서며 역공세를 펼치는 모습입니다. 최수연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관련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는 추 장관 아들을 둘러싼 야권의 의혹 제기를 억지라고 일축했습니다. 하는 업무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모르겠는데 검찰 여러 가지 개혁안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얘기는 별로 안 다루고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닌가? 결국 정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건 꿈이죠, 꿈. 최초 의혹 제보자인 당시 당직 사병의 실명까지 공개하며 압박 수위도 높였습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며 제보자를 철부지에, 제보를 불장난에 비유했습니다. 또 제보자의 언행을 보면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개입한 공범 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배우설까지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기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들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27살 청년의 이름을 공개 재판에 회부하는 무도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 아들 한 명 살리기 위해 국민을 공범으로 몰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추 장관을 얻고 국민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청와대의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대해서는 추 장관을 지키기 위한 부처 길들이기라며 청와대까지 겨냥했습니다. 여야의 갈등은 대정부 질문 때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관욱 개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논란과 관련해서 의혹이 일파만파 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추 장관을 엄호, 두둔하면서 좀 더 뭔가 일이 커지는 모양새인데 이야기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현재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이슈들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청탁을 통한 특혜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에서도 어떠한 이익도 취한 바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휴가 요청 등에 있어서 추미애 장관의 자녀는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였으며 주변 지인의 전화 연락은 단순 문의 목적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일병은 어떠한 특혜도 없이 군 생활을 마쳤으며 그럼에도 각종 의혹들을 사실인 양 쏟아내는 언론과 야당의 정치 공세는 이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네,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여당 소속의 국방위 간사 재선 국회의원인데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서 대신 해명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변호사님 보면 어제는 또 약간 논란이 된 게 이번 사건의 제보자죠. 이제 당직 사병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제 직접 거론을 해가지고 좀 논란이 됐는데 저희는 실명 쓰지 않겠습니다. 네, 논란이 맞아요.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해명에 대해서 마지막 문장 각종 의혹들을 사실일량 쏟아내는 언론과 야당의 정치 공세는 중단돼야 합니다. 이 얘기는 여당 의원에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약간 정치적인 논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해 안 가는 거 위에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어떠한 이익도 취한 바가 없음을 밝히면 되고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이건 해명할 거면 그 아들, 당사자의 아들 또는 부모님인 추미애 장관 또는 아버지인 모 변호사 이렇게 이 당사자들이 우리는 사실 당시에 이러이러이런 상황이었고 이렇게 해서 이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건 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그 추미애 장관 아들은 이제 변호인 입장문 발표했잖아요. 뭐 그런 형태로든지 당사자는 본인이 해명해야지 황 의원이 여당인데 뭐 어떻게 한다고 본인이 무슨 뭐 어떤 이익을 취한 바가 없음을 밝힙니다. 무슨 단순 문의 목적에서 알립니다. 본인이 대변인입니까? 이거 저는 부적절하다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썼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현란한 비난이 있었습니다. 무슨 뭐 네. 아이가 불장난해서 산을 뭐 다 태운다든지. 지금 한번 보여주시죠. 예. 보시면 산에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 누구누구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공범 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되겠다. 자, 지금 저희가 방송이니까 공공공해라고 했지만 실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몇 가지 지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공익제보자입니다. 공익제보자는요, 보호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민주사회 대원칙 아니겠습니까? 법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에도 보호가 돼 있죠. 그 사람의 말이 100% 다 맞다고 지금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직 수사라든지 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밝혀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사람이 본인이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공익제보를 했으면 그걸 보여야 되는 게 여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네. 단독 범인이랍니다.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이 사람이 무슨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과정에 개입한 공범 세력? 뭐 굳이 말하면 공범 세력이 무슨 뭐 야당이라든지 뭐 보수 언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스스로 얘기했어요. 지난 총선 때 우리 민주당 찍었다고. 공범 세력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황 의원의 저 페이스북에 있는 저 글들은 뭐 이 사람의 어떤 이 공개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당 의원으로서 불편할 수도 있고 이건 좀 진실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공익제보한 국민을 범인이랍니다. 공범 세력이 있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랍니다. 이름도 공개했습니다. 이런 여당 의원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SNS 글을 일부분 좀 수정을 했습니다. 한 3가지 부분 정도가 있는데요. 뭐 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했던 부분도 다시 익명 처리를 했고 단독범이라고 했던 부분은 단순 제보라고 또 바꿨는데 배우설까지 제기했던 공범 세력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 공작 세력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교수님. 예. 왜 바꾼 걸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적절하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황 의원이 원하는 어떤 상황의 반전 뭐 이런 것들을 불러올 수 없다는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황 의원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권에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추미애 장관의 문제에 더해서 이를 보호하고 옹호하려고 하는 의원들의 어떤 발언이 함께 아우러져 가지고 더 국민적인 어떤 불만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지금 황희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말이 너무 이렇게 거칠죠. 그러니까 범인이다. 지금 사법적인 어떤 판단이 있었나요? 전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범인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익자 신고법이 있거든요. 공익신고자 이제 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인적 사항도 사실은 공표돼서는 안 되는 보호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황희 의원이 국회의원이 이런 문제를 사실은 지켜야 되는 분이 더 지키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분이 사실은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었던 부분의 것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찰의 수사를 보고 나서 얘기를 해도 다 늦지 않은 것을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당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비판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논란이란 말을 몇 번 단어를 쓸지 모르겠는데 또 논란인 게 황 의원이 이 본인의 글을 비판한 네티즌들한테 또 아마 댓글을 단 것 같은데 이 실명이 내가 실명을 먼저 쓴 게 아니라 특정 방송에 그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밝힌 거다 그러면서 아예 그 화면을 캡처를 해서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야당에서는
이거 황 의원 진짜 뭐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2차적으로 계속해서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셈이고, 최민희 전 의원도 마찬가지 캡처를 이 SNS상에서 설전을 벌이면서 또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방송에서 이 공익 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부분이 있다면 그 방송사가 어떻게 보면 실수한 부분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실수나 실명 노출에 대해서 황희 의원 같은 현직 국회의원이 다시금 그 화면을 확대 재생산시키는 행위를 공적인 SNS에 한다는 것은 실제로 본인이 수정을 했지만 그 이름을 그대로 적시하면서 마치 이 사람이 범인이다, 단독범이다 지시를 한 것처럼 이른바 이 친문 네티즌들에게 마치 저격하라는 듯이 좌표를 찍는 것과 같은 행위와 하등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과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일반 국민에게 가할 수 있는 모습인가. 그리고 실제로 이분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는 법정에서, 검찰수사위에 또 법정에서 다퉈봐야 될 부분이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민주당이 이 내부 고발자나 공익 제보자들에게 보여왔던 행위들, 그들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된다면서 야당 시절에 말해왔던 그런 언행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모습 자체가 내로남불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가 없어 보이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저희 변호사님 각자에게 궁금한 건데 이렇게 그 다른 언론사에서 대면 인터뷰를 해서 이름까지 나온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황 의원이 그런 근거를 들고 있는데 이건 뭐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런 거니까 이 방송을 좀 봤더니 이 방송이 지금은 사실은 막 이슈가 됐잖아요. 그게 아니라 2월 달에 처음에 이제 보도했을 때 그 사람의 실명이랑 얼굴이 화면에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2월 달만 해도 총선 전이고 그때 뭐 이렇게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크게 주목을 끄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수면 하나 잠잠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이 얘기가 불거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됐죠. 사실은 처음에 2월 달에 그 방송으로 실명을 공개했다 하더라도 지금과는 사실 좀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이제 관심을 끄지 못했으나 지금 이제 관심이 돼 있는 건데 어찌됐건 간에 현역 국회의원이 뭐 언론사에서 그 당시에 2월 달에 자체 판단이든 아니면 그 제보자하고 뭐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한 거든 처음에 이름을 공개했다고 해서 지금도 사실 얼굴이나 이름 다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개한 다음에 2월 달 화면까지 다 찾아가지고 자, 방송국에 번서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해도 돼 라는 게 이게 이름 공개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뭐 크게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들, 공직자들, 소위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라는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보여준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 이번에 추미애 장관 이 아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나 합법적인 거 괜찮아,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라고 하시면요, 정치하시면 안 돼요. 불법이면은 그거는 서울 중앙지검 갔다가 중앙지법 거쳐서 서울구치소 가야 되는 문제고, 이런 오피니언 리더라든지 공인들, 정치인들은 합법인 건 당연하고 그 위에 정치적 정당성하고 도덕성을 같이 갖춰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 주권자인 우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온전히 쓸 수 있는 거지. 나는 합법인데 자꾸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시면요, 정치하지 마시고 그냥 사인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뭐 그러니까 비판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진중권 전 교수는 좌표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좀 강하게 비판을 했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효과를 이제 나오게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실명이 공개된다거나 그 신분을 알게 되면 항상 모든 사람들이 같은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을 옹호하는 국민들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일종의 이제 타겟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상이든 뭐 그 외에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뭐 걸어다닌다거나 뭐 이럴 때 이제 불만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뭐 욕설을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뭐 신분의 어떤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데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법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래서 보호를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켜지지 않으면 사실상 그거를 이제 지켜야 되는 그걸 또 오히려 강조해야 되는 국회의원이 이런 효과를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여러 사람들에게 지금 비난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같은 당이지만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황희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잘못을 수정해 나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안에서 당연 이 황희 의원 이름 굉장히 좀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굉장히 좀 오히려 추미애 장관보다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 황희 의원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황 의원 전남 목포 출신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로 정치계에 입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에서 이제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친노계로 각인이 되었고요.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선대위 기획조정 팀장을 맡기도 하는 등 뼛속까지 친문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해천 의원을 비롯해서 친문 주류가 모였던 부엉이 모임에서는 간사 역할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 황 의원이 부엉이 모임에 대한 어떤 당내 개파주의다 이런 비판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재인 정부 끝난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등 그야말로 친문 중에서는 실세이자 주류로 손꼽히는 의원인데 이번에 이렇게 황 의원이 공개적으로 나서서 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역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이 당직 사병을 비판하는 것은 이게 자칫하면 많은 민주당 지지자나 또는 국민들이 보기에 황 의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당내 주류의 정서가 저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친문 개파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린 것이구나라고 보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그렇게 된다면 과거 조국 전 장관 사태처럼 이 문제를 두고 국민이 또 둘로 분열되어서 또 극심한 어떤 정쟁과 또 감정적인 갈등까지 겪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공개 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은 검찰의 수사를 좀 지켜보도록 하자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뱉었고요. 예. 이낙연 신임 당대표 같은 경우는 이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굳이 아직 말을 하지 않고 말을 아끼는 모양새입니다. 당 지도부가 어떻게 보면 신중론의 자세를 택하면서 원론적으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하고 있는 마당에 지도부가 아닌 어떻게 보면 황희 의원, 그러나 개파색이 매우 짙은 의원이 본인이 직접 선봉에 나서서 그것도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라 매우 과한 언어로 이 공익제보한 분을 공격하게 된다면 이건 당 지도부의 리더십마저도 저는 흔들릴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신임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그럼 이 국면에서 본인이 어떤 입장을 밝혀야 되는가가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황희 의원이 정치적으로라도 또 신임 대표를 생각해서라도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황 의원은 국회 국방위의 여당 간사이기도 하죠. 이제 국방부가 앞서서 이 여러 의혹들에 관련해서 좀 해명하는 자료를 배포했었는데 이 SBS 보도를 보니까요, 변호사님, 이 자료가 알고 보니까 당정이 사전에 협의를 했던 자료다 이런 내용이 나왔던데요. 그러잖아요. 지금 국방부 핵심 관계자 말을 따서 이제 SBS에서 보도를 한 건데 황희 등 국방위 간사니까요, 여당. 네. 여당 네. 의원들과 공유를 했다. 그러면 이제 국방부에서 저걸 사실은 규정을 만드는데 여당 의원들한테 보여주고 협의해가지고 뺄 거 빼고 넣고 해서 문건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가 보면. 앞서 우리가 오늘 이 코너에서 제일 처음에 들은 게 황희 의원의 그저께 발표입니다. 그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본인이 이걸 어떻게 알고 무슨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익을 취한 게 없습니다라고 했느냐. 이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시점을 보면 아까 황희 의원이 이거 뭐 언론과 보수 여당의 정치 공세가 아무 의혹도 없고 절차 다 지켰고 사익을 취한 것이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하고 아들만이 굳이 알 수 있는 얘기들을 그렇게 한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의문이 있었는데 답이 풀린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부가 공유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와가지고 이거 지금 절차 이렇게 되는 거고 규정 이렇게 해서 언론에 배포하고 맞겠습니다라고 해서 여당 의원이 황희 의원 등하고 협력해가지고 미리 이제 얘기를 하고 발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방부의 발표도요, 일종의 수사나 조사라면 조사입니다. 그죠? 국방부도 사실 이 사건의 당사자긴 하지만 국방부 차원에서 당시에 2017년에 그 휴가와 관련해서 또는 올림픽 통역병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상을 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사실 객관적으로 발표해야 되는 건데 여당 의원들하고 얘기를 했다? 협력을 했다? 야당 의원은 왜 뺐나요? 그렇게 되면. 이게 국방위 차원에서 하는 거라면 당연히 야당 의원들도 들어와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거니? 네. 근데 여당 의원들하고 협의했다. 이게 당정 협의인가요? 당정 협의라는 거는요. 정책할 때 하는 거지 이런 거 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네. 지금 좀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이제 황희 의원 측에서 이제 해명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당정 협의 차원은 아니었고 상임위 워크숍 차원에서 이 의혹에 대해서 군 관계자와 얘기를 나눈 것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좀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그러면요. 공식적인 제 몇 차 당정 협의가 아니라 워크숍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도 어쨌든 국방부 관계자고 얘기 나눈 거 맞는 거잖아요. 그것이 당정 협의라는 공식적인 어떤 모양새를 갖췄던 워크숍이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개인적인 모임을 한 거든 어쨌든 여당 의원하고 이 객관적인 조사라든지 입장 발표를 협의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동부지검의 수사 결과는 여당 법사위 의원들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의논을 발표할 겁니까? 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황 의원이 이제 밝힌 해명에 의하면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오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당정 협의를 한 게 아니고 상임위에서 워크숍을 갔는데 거기서 워크숍에서 군 관계자와 국방부 관계자와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 확인 정도 차원에서 얘기를 나눈 것뿐이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얘기를 좀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이 전방위로 추 장관을 엄호해주고 있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교수님.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황 의원도 이렇게 좀 오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옹호를 해주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이제 설득력이 있느냐,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그런 옹호의 말들이 사실상 그렇게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고요. 이게 이제 법적 하자는 없을 수가 있어요. 아들의 문제가. 그런데 문제는 정치인들은 이런 법적 기준으로만 잣대를 바꾸서 이렇게 평가받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정치인들은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치인들만 받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공감대 형성이 안 되면 사실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추 장관 문제의 가장 결정적인 거는 본인이 초반에 관여를 안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부모 중에 1인이 뭐 전화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아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런 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뭐 보좌관이나 부모가 이렇게 개입되는 부분들은 군인 모두 갔다 온, 이제 군대를 모두 갔다 온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특혜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국민정서법이 작동하는 한 사실은 여러 가지 민주당 의원들이 옹호하는 발언이 온다고 해도 사실 그것을 상황을 이렇게 반전시키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 추 장관이 좀 대응 측면에서 잘못했던 게 아니냐. 사안은 간단한데 대응할 때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에 대해서 뭐 소설 쓰시네라는 그런 격앙된 반응을 보인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됐으니 이제 오늘 저녁엔 고위 당정청에서 혹시 이런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고 내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혹시 유감 표명을 할 수도록 뭐 유도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데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시기적으로는 매우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늦었다. 초반에 뭔가 뭐 소설 쓰시네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상황이 이래 했고 이런 문제에서 법적 하자는 없지만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 특혜성 논란이 충분히 있다. 제가 사과하고 반성한다. 뭐 이런 얘기를 초반에 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사실 어떻게 관용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아들에 관련된 부분이고 또 아파서 수술을 받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이해를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고 그 변명의 과정들이 너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렇게 사과를 하거나 유감을 표명한다고 해도 그 정도 효과가 나오고 국민들이 동의를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회의적이라고 보고요. 추 장관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잘 이 마무리를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검찰 개혁하고 연동이 돼 있고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는 한 이 자체로서 부담을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이죠.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전 대표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카투샤는 뭐 한참 얘기하다가 그게 뭐 잘 안 되는가 보죠. 그러니까 또 따님 얘기 들고 나오고 찌를 부리는 게 아닌가. 결국 정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건 꿈이죠, 꿈.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에서도 참패했던 거 아닙니까? 박영선, 추미애 이런 분들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잖아요. 그분들도 아주 적합한 인물이고 그 외에도 몇 분이 이제 그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30년 동안의 선거를 한 20번 가까이 경험을 잘 살려가지고 개혁 진영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평론가님,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추 장관이 서울시장 후보로 언급도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저는 이해찬 대표가 본인의 이 당대표 임기 마친 후 첫 번째 행보를 저 방송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네. 앞서 제가 황희 의원의 이 같은 공개적인 강성 발언이 신임 지도부 이낙연 대표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직전 대표인 이해찬 대표의 이 같은 언론 인터뷰는 황희 의원의 말보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낙연 대표에게 2배, 3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전 대표가 저렇게 추미애 장관 아무 문제 없고 이건 정권 교체를 꿈꾸는 야당의 어떤 정치 공작이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 훌륭한 서울시장 후보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이낙연 대표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의혹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나 중도 무단층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금 폭넓은 원론적인 자세를 취하고 싶어도 이미 황희 의원이나 이해찬 전 대표 같은 분들이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게 제한되어 버려지는 것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찬 대표의 같은 행동, 발언이 신임 지도부에 대해서 대단히 배려가 없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드는 것이고, 물론 내부적으로 이 문제가 충분히 털어갈 수 있는 문제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 또 추미애 장관이 훌륭한 서울시장 후보군이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의견을 밝힐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때와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소에 대한 이야기는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이 국면에서 아직까지 국민적 의혹이 완벽히 해소되었다고 말할 수 없고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에게는 문제가 없고 서울시장 후보라고 말하는 것은 때의 측면, 시기의 측면에서 다소 앞서 나가는 감이 있다. 오히려 이런 성급한 행보가 이 추미애 장관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신의 시선을 더욱더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게 되면 이 당직 사병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변호인도 아직까지 선임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혼자서 이 20대 당직 사병이 본인이 그저 겪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 아들 같은 경우는 집권 여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의 변호사가 붙었죠. 국회의원들이 엄호하고 나섰죠. 이해찬 전 대표까지 이 사람은 호의하고 나선 셈입니다. 네. 이 같은 불균형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과연 이게 공정한 게임이라고 느껴질까? 아니면 집권 여당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과 네트워크로 20대 청년의 어떤 내부 고발을 뭉개려는 것으로 보여질까? 오히려 이 거물급 주자들이 저는 나서면 나설수록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이건 불공정한 싸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확률이 더 높아서 이분들이 뒤로 한 발 빠지는 게 사실 이 사태 해결에는 더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닐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예, 야당에서도 연일 의혹을 생산하면서 이제 맞불을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무원들의 기강회의나 업무 태만을 막기 위해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들어간다고 하니 야당에서는 이게 혹시 공직사회에 입단속을 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추 장관 의혹이 계속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의혹이 나오니까 자녀들의 군복무 사진을 서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맞불을 놨다고 봐야 될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총리실 이렇게 감찰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감사하고 이러는 거는 어떻게 보면 4년 차가 보통의 어떤 정권들은 대부분 레임덕이 시작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무를 어떻게 회의하거나 기강이 회의되거나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지금 야당 의원들이 군 복무의 어떤 인증 사진, 그리고 네. 자녀들의 어떤 인증 사진을 마구 올린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추미애 장관의 아들과 빗대서 본인들은 군 복무를 다 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보통 군인을 다녀오신 분이나 평범한 분들한테 이것도 참 짜증나는 일입니다. 모두가 다 해야 되는 일을 본인이 잘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이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좀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걸 너무 정치 공세하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걸 결국엔 또 정치로 이용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야당들이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정부 질문도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추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밝힐지 주목해야겠습니다. 중국 당나라 태종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할 때마다 이 말이 백성들에게 이익이 있는지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감히 많은 말을 하지 못한다. 새치혀를 잘못 놀린 자가 국가 운영의 책임자라면 나라가 소란스러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나란 일을 맡은 정치인 또한 마찬가지겠죠.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이 확산되자 한 여당 의원이 이런 말로 추 장관을 엄호했는데요. 현역뿐만 아니라 예비역 카투사들은 곧바로 분노했습니다. 부대 보직마다 업무 강도가 다르고 이들 역시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인데 명예와 위신을 깎아내렸다는 겁니다. 저희는 고생하고 힘들게 했는데 저의 노력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치부해버리고 억울하고 화가 많이 나죠. 또 다른 여당 의원은 본인 SNS에 야당의 군대를 안 다녀온 분들이 많아 공세를 펼친다며 역시 추 장관을 편들었다가 여당 병역 면제자가 야당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 드러나 오히려 역풍을 맞았는데요.
상대방의 도덕적 흠결을 들어 제시된 주장을 잘못이라고 공격하는 피장, 파장의 오류입니다. 너희는 뭐가 잘났냐? 뭐 이런 거죠. 야당이 비판할 권리가 있다면 공격을 받는 여당은 당연히 변호할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벗어난 묻지마식 편들기 발언은 세상과 국민들 마음을 어지럽게 할 뿐입니다. 이번 의혹의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여러 뉴스에서 정보와 주장들을 접하며 사안의 경중을 재고 사실과 거짓을 판단할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경제픽입니다. 이스타항공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타항공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영 실정 악화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605명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현 정도 들어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평론가님, 근데 여기서 창업주라고 알려진 민주당의 이상직 의원이 굉장히 곤혹스럽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이기 때문에 이 같은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야권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선 주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야의 대치 구도가 아니라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5월에 본인이 신고한 지산이 211억에 달합니다. 그런데 최근 기자회견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지금 30평대 아파트 한 채밖에 없다. 네.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오히려 더 논란에 기름을 붓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많은 이스타항공에 근무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임금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체불임금이 많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창업주이자 재선 정치인 국회의원인 이상직 의원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또 밝히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국회의원이 되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하지만 내부 노조의 어떤 제보를 보게 된다면 실제로 국회에서 근무하는 기간에도 사실상 이상직 의원이 경영에 관여했음을 주장한 의혹들이 분명히 남아있고 특히나 또 이상직 의원의 어린 자녀들을 이스타항공과 관련된 자회사의 대표로 등록시키면서 부당한 이득을 편취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여러 가지 겹겹이 지금 제보가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지 않는다면 이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한 비난이 이상직 의원 한 사람이 아니라 민주당과 정부계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직원들의 고통이 상당히 큰데 그러니까 체불 임금이 250억 원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고용보험료도 보니까 5억 원을 못 내서 직원들의 어떤 고용유지 지원금조차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교수님. 그러니까 5억 원을 고용보험을 지급했으면 지금 이 대량 해고 상태에서 이분들이 임금이 한 70%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것마저도 지금 내지 않아서 이분들이 그런 상황을 이 액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려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이상직 의원이 정치인이기 전에 사실 기업가였잖아요. 기업가로서의 최소한의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605명이 해고를 당하면 사실 거기에 가족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아주 대량 해고 상태고 이건 사회 문제입니다. 정치인이 사실상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가를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지 본인의 어떤 정치의 어떤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지 이 문제를 방치하고 정치인의 신분을 계속 유지한다.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동의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 여당도 지금 이상직 의원에게 상당한 역할을 지금 주문하고 있잖아요. 요구하고 있고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 2번이나 만나서 그 얘기를 했다는데 아직까지도 뭔가 좀 노력하는 모습들 이것이 안 보여주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지금 특히나 코로나 상황에서 항공산업이 완전히 마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노력들을 지금 해야만 사실은 이 이상직 의원의 어떤 상황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런 식으로 나몰라라 내가 나온 지가 얼마 됐으니까 난 모르겠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횡령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노조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스타항공을 지배해온 진짜 오너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 이 사죄 출연 등으로 고통 분담에 나서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는 어떠세요? 뭐 사실 출연을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진짜 뭐 본인의 32평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보시면 한 200억 원대 이제 재산을 다 가지고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쨌든 다시 자세 다 털어가지고 이 직원들 밀린 최분임금 다 줘라고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이 그냥 뭐 어떤 사인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공인이고 집권 여당의 사실 재선의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리해고한 꽤 많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숫자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장 많은 수의 정리해고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 제일 먼저 내건 캐치프레이드가 일자리 정보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경제 사정이 좀 우리가 좋지 않아서 일자리가 확확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대규모 정리해고가 막 벌어지고 이런 것까지는 없었거든요. 예. 가장 많은 수의 정리해고가 공교롭게도 집권 여당의 재선 의원이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에서 일어났다. 이건 사실은 민주당과 청와대에 주는 타격이 이왕저왕 큰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상직 의원은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재선 의원이라면 본인에게 2번이나 공천을 줬던 그 당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어느 정도 본인이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 어떤 필요한 책임 있는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그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정부의 책임이 전 매우 크다. 지금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일 벌려놓고. 항공산업을 책임도 못 질 대주주에게 무조건 맡겨놓고 책임 회피만 하면 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처신이라 그럴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소유주라고 생각하시는 이상직 의원님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도 이상직 의원님을 2번 저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무부처 장관이 이제 결자 해지를 요구한 건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 같은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적 시선이 매우 따가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예. 최근 들어 앞서 추 장관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특히 2030 세대의 이 정부를 향한 실망감이 깊어지고 있다는 정부적 판단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에 마셔도 정부 여당이 뒷짐을 지고 나몰라라 하게 된다면 정말 민심 위반이 심각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도 하게 된 것 같고 특히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항공업계가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위기에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대량 해고 사태가 이 저가항공사에서 발생하게 되어버리면 이게 이스타항공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LCC 항공사로도 이 같은 문제들이 또 들불처럼 번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 항공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그러한 부담감도 작용했기 때문에 이상직 의원의 결자 해지를 요구하게 된 것 같고요. 이건 김현미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더불어민주당 신임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이상직 의원의 적극적인 사태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전체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걸 이상직 의원 개인의 문제로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꼬리 자르기를 하게 되면 민심은 계속해서 싸늘해질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어떤 전반적인 구조적 해결을 위해서 정부도 여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스타항공의 대량 정리 해고 후폭풍으로 내부 폭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의 노조 위원장입니다. 자신이 실질적인 오너인 이스타항공의 직원들을 보좌관 출신 경영진을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서 결국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여당이 최근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해 붕괴를 했기 때문이죠. 평론님 보면은 이 보좌관 출신 경영진을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이렇게 또 주장이 나오고 있고 어디서 보니까 딸과 아들들을 주주로 임명을 해서 뭐 회사 경영에 같이 편입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이미 공개된 녹취록이 있는데 이스타항공 전무가 회사 직원들에게 주위 사람 10명, 20명 정도만 이 경선 인단에 좀 참여를 시켜달라. 그렇게 되면 1000명 모으는 건 금방이다. 이런 식의 말을 했다고 녹취록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본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 내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공직선거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녹취록인 것 같고, 그리고 이상직 의원의 아들과 딸 같은 경우는 이스타홀딩스라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식 가치가 무려 168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상직 의원이 재산 신고액이 갑자기 늘었던 거예요. 네. 물론 이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이상직 의원은 이거 이제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본인이 내놓겠다고 이미 말한 바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아들, 딸에게 이 170억 가까운 주식을 물려주는 것 자체가 편법 증여였다는 그런 논란이 우선 1차적으로 일고 있고요. 이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이 내놓겠다고 말은 했지만 지금 당장 5억 9천만 원만 내도 고용보험을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주식을 담보로 그 정도 대출도 못 받는 것이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상직 의원이 보다 명쾌한 입장을 하루빨리 밝히는 게 당연한 수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스타항공의 대규모 정리해고 후폭풍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저번 한 주를 달군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흥민 선수 소식부터 준비했습니다. 등번호 7번.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새 시즌에서 손 선수가 사용할 번호, 이번에도 7번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토트넘에 입단했을 때부터 사용한 번호죠. 토트넘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이 홈구장인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에버턴과 개막전을 치릅니다. 이번 시즌도 손 선수의 맹활약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방탄소년단의 랜선 서울 여행입니다. 보시면 멤버들이 서울 명소 구석구석을 소개하는 서울 홍보 영상이죠. 코로나19가 잦아들고 다시 여행이 시작되면 서울을 즐기러 오라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영어와 러시아 등 다양한 외국어 버전으로 제작됐는데요. 3년 전부터 서울 명예 관광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방탄소년단이 서울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마음이 이 지구촌 팬들에게 잘 전달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만원 영상 편지입니다. 외국인들이 숲속에서 한국어 문구를 읽고 상황에 맞는 흥겨운 퍼포먼스를 합니다. 참 유쾌한 모습인데요. 한국의 의뢰인이 원하는 한글 문구와 함께 만원을 보내주면 직접 읽어주며 적절한 영상까지 곁들이는 채널입니다. 지난해 9월 방글라데시 주민들이 개설한 채널인데요. 최근 한국 젊은 층에서 화제가 되면서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한 이 유튜버가 미안해요라는 제목의 영상까지 올렸는데요. 한국어가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언어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유라이크였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 주 이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 앞으로 뉴스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휴가 특혜 의혹과 4차 추가 경정 예산을 둘러싼 뜨거운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경제 전망을 담은 중간 경제 전망을 이번 주 수요일 발표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 성장률이 다시 낮춰지지는 않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진행하는 올해 마지막 모의평가가 이번 주 수요일 치러집니다. 이번 모의고사는 미니 수능으로 불리는 만큼 지원 대학과 전형 방법을 결정하는 대입 지원에 가는 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이번 주 수요일과 금요일 서울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합니다. 후보자에 대한 역량 검증 외에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 앵커, 오늘 아침 공기가 선선한 게 초가을 날씨였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17도로 선선하게 출발했는데 한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릅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 일교차가 크군요. 이런 날일수록 얇은 겉옷 챙겨서 체온 조절에 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그나저나 오전 날씨가 참 맑은데 어제 오던 비는 이제 뭐 다 그친 건가요? 일부 지역에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가는데요.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면 좋겠습니다. 네, 우산
건강 꼭 챙기시고요. 내일 날씨 좀 알아봐야죠. 내일 날씨 어떻습니까? 네, 전국이 이제 대체로 맑은데요. 아침 기온은 15도 내외로 선선하고 낮 기온은 25도 이상 오릅니다. 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네요.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